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순직한 해병대원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12시간 넘게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뒤 밤늦게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원구성 강행에 반발해 청문회와 전체 회의 모두 불참했습니다. 입법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는 회의 시작부터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이 법률로 보장된 권리라며 증언 선서에 거부하자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건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서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는 증언감정법에 따라 법에 저촉된다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을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던 수사 기록을 군이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진술이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사건 기록 회수에 관한 국방부와 경찰 사이 협의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걸로 의심되는 정황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경북청에 전화를 할 때 누구 지시로 전화를 했나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죠?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거라고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어떤 식의 대화를,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라 그런 지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저한테는 전화가 올 거다라는 안내만 해줬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전체 회의를 소집했지만 대통령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훈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1일 현안 질의를 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인권위 업무보고 자리에선 최근 언론인을 향해 기레기 등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김용원 상임위원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 인권위원이 된 김 의원은 인권위를 망가뜨리기 위해 적장하고 이런 인물을 임명하느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주장을 망발이라고 비난하며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향해 삿대질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원 반인권 독직 인권위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게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벌이는 일은 아닌가라고. 아직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항상 생각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김용원 의원에게 묻은 게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인권위원을 임명했을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인권위원장으로 앉아 계십니까? 알았어요. 나중에 나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나중에 따로 하시고. 김용원 의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국회에서. 다음 달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가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등 4파전으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가장 먼저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나머지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기자회견 날짜를 23일로 잡으며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당권 도전을 공식 발표한 건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듯 당대표직을 다른 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참패에 대해서 책임이 누가 져야 됩니까? 선거 잘 못 치렀죠. 그런데 2개월이 지났다고 다시 또 나오겠다? 이거는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3일 국회에서 나란히 출마 선언을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이 먼저 기자회견 시간과 장소를 확정했고 나머지 두 후보가 앞뒤 1시간 간격으로 같은 회견장을 잡았습니다. 대세론까지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존재감 경쟁에 나서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물밑 선거운동과 함께 상대 후보를 향해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친윤계가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아선 이른바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친윤계 지원설이 흘러나오는 원희룡 전 장관을 의식한 발언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2의 연판장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외 인사인 원희룡 전 장관은 국회를 찾아 의원들을 만나며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깜짝 출마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는 일각의 분석에 선을 그으면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듯 당정관계 회복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냥 남 얘기만 하고 왔었고요. 이 출마 결심은 그와는 별개로 이걸 원활하게 당내 소통을 과 당정 협의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23일 출마 선언 뒤에 본격 공개 활동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총선 패배 불과 2달여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하는 자리인 만큼 대국민 메시지에 특히 공을 들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은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당의 당권 경쟁은 일단 4파전으로 정리되는 가운데 친윤 대 반윤 비윤, 원내 중진 대 원내 대권 주자 등 다양한 구도 속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리란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차기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 당의 지도부를 늘 이기는 정당의 최고 전략 사령부로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이 거대 야당의 횡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며 본인이 보수 진영 최강 공격수로서 당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논란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 결단이 임박했고 연임 이후 당을 이끌 비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 대표 최측근 인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정권 견제를 위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해준 국민 여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연임 결정 시점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정권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으로 연임 이후 당을 이끌 비전을 고민하는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비명계를 비롯한 다른 후보군이 거론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독 출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도 전하며 전당대회가 흥행하려면 경쟁 파트너가 있어야 하고 최고위원 후보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권이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당대표가 있어야 되는가 고려해 봤을 때는 연임하시는 게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연임을 위한 대표직 사퇴 시점도 언급했습니다. 어차피 압도적인 당대표 1위 후보인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 전 사퇴할 거란 관측입니다. 애초 이번 주 연임을 공식화할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로 쏠린 국민적 관심에 사퇴 시점을 다소 미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님 연임이나 사퇴 여부는 관련된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 국회 원구성이 완료된 뒤 연임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 연임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최근 민주당의 아버지 등 이 대표를 과도하게 추종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자칫 1급 체제를 더 강화해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언행 이런 것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문제, 서민들의 살림살이 문제 이런 것을 능력 있고 대안 있게 해결하는 모습으로 갈 때 지지율도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연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당내 일각의 우려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치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전직 수원지검 검사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승욱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술자리 의혹 등이 허위라는 게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밝혀졌다며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검사장은 재작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지검 검사장으로 있으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했는데 광주고검 검사장으로 옮겨간 뒤 지난 5월 사직했습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사고 당시 중대장은 경찰 조사에서 군기훈련 규정을 어긴 점은 인정했지만 완전군장 지시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 지시를 내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두 장교는 사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경찰과 동행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법원은 영장심사 2시간여 만에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중대장 강모대위는 규정 위반 얼차려가 이뤄진 것은 인정했지만 완전군장 얼차려를 본인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대위는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즉 얼차려를 주겠다고 부중대장이 자신에게 보고했고 이를 승인하면서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군장이 아닌 무게가 덜 나가는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훈련병들이 쓰러진 뒤 이들이 완전군장을 메고 훈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과 함께 속초 의료원으로 이동했는데 현장 의료진은 횡문근 융해증 의증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속초 의료원에 심장투석기가 없어 다시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습니다. 강대위는 최종 도착한 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기까지 서너 시간이 소요돼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같은 주장은 향후 검찰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국가수 부검 결과 등을 따져 진위를 가릴 전망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YTN 단독 보도로 피의자 어머니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김 경위가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22년 12월 피의자 어머니에게 자신이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도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갑니다. 중증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휴진을 철회하는 이유인데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 도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투표에서 전체 교수의 73%가
휴진 중단을 선택한 겁니다. 휴진을 이어가겠다는 답변은 20%에 그쳤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휴진이 길어지면 중증 환자 피해가 우려돼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진 중에도 응급실과 중증 환자 치료는 이어갔지만 악화하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입장의 변화가 전혀 없고 이렇게 지내다가는 국민의 건강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국민의 건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들어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모든 진료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대위는 휴진 철회가 정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진에 들어간 뒤 정부가 전공의 처분 움직임을 멈추긴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휴진 철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언제든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세브란스 병원 등 다른 대학병원에 대해 휴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자단체 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집단 휴진 철회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휴진 중단을 선언했지만 의사협회는 27일 무기한 휴진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 속에 빅5 병원들도 장기 휴진을 예고했는데요. 이번 철회 선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 중단을 선언했지만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휴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 역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상태. 또 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무기한 휴진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모두 휴진 장기화 준비 속에 가장 먼저 나섰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면서 그 여파가 주목됩니다. 대학별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휴진하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떠났다는 비판 여론은 다른 대학 교수들에게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 게다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들마저 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점도 적지 않은 압박입니다. 의사협회의 무기한 휴진은 이미 내부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일 예정된 첫 회의부터 전국 병의원 휴진 현황 및 계획을 취합하여 전국 의사 휴진 계획 등 지금의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을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특위에서 배제되는 등 무기한 휴진 강행은 이미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사들이 정부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나 자신부터 반드시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충남 천안시 단국대 병원을 방문한 뒤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달라 바로 합의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34도 가까이 오르는 등 폭염이 전국 곳곳을 덮쳤죠. 해가 지고 날이 조금 선선해지자 시민들이 야외로 나왔는데요. 치열한 운동 경기부터 느긋한 산책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불금을 즐겼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캄캄한 밤 농구 코트에 모인 청년들이 구슬땀을 흘립니다. 깔끔한 패스에 이어 던진 슛이 골망을 흔들고 골대 아래에선 리바운드를 따내기 위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지금은 밤 11시가 가까운 늦은 시각인데요.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날려버리려는 농구 시합의 열기가 아직도 뜨겁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농구 시합을 한다는 청년들에게 다음 날 출근할 필요가 없는 불금은 운동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집에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땀 흘리고 나면은 좀 더 개운해서 좀 삶의 활력소로 이제 작용하는 것 같아서 이제 종종 퇴근하고 나와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원에는 바람을 쐬러 온 시민들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사들고 온 간식을 벤치에서 먹으며 여유를 만끽하고
느긋한 산책도 즐깁니다. 강아지에게 바깥 구경을 시켜주러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낮에 너무 덥고 땅바닥도 뜨거워서 해 지고 나서 강아지랑 나왔어요. 여기 오면은 일단 사람들도 많고 경관도 이쁘고 네, 공원 걷기 좋아요. 전국 각지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대부분 해제되는 등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주말 동안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에는 가벼운 비가 내려 달아오른 공기를 식혀줄 전망입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강한 장맛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번개도 예보돼 있습니다.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 주변으로는 접근을 자제하시고 간판이나 야외 설치물은 단단히 고정해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여름을 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의 얼음 공장 직원들인데요. 이명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 어시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의 얼음 공장. 사각기둥 모양의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동시에 쏟아져 나옵니다. 생선 선도 유지용 등으로 쓰는 얼음을 생산하는 겁니다. 하나에 135kg짜리 얼음 덩어리를 옮기는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밀고 엮고 그거는 데서 되게 힘들고 발목이나 요 손목 있는데 집에 가서 찜질팩이나 찜질로 가지고 많이 하고 하죠. 작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무게뿐만 아닙니다. 바깥은 한여름이지만 제가 와 있는 얼음 공장은 마치 한겨울 같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 할 정도입니다. 공장 내부 온도는 영하 2도. 얼음을 보관하기 위해 24시간 영하권을 유지합니다. 한기가 가득한 곳에서 40분 동안 능코 뜰 새 없이 작업한 뒤 맞는 쉬는 시간 10분은 달콤하기만 합니다. 더위를 못 느껴요. 여기 온도랑 바깥의 온도랑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네. 손 녹있다 싶으면 들어와가지고 다시 작업하고. 최근 2달 동안 금어기 등을 거쳐 조금은 여유로웠던 얼음 공장. 다음 주부터는 조업이 재개될 터라 더욱 바빠질 예정입니다. YTN 명준입니다. 최근 늘어난 무인 점포는 주인이 없어서 절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상품을 훔쳐가는 남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는 Y 배민혁 기자입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성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섭니다. 아이스크림 3개를 꺼낸 남성. 계산도 하지 않고 그대로 품 안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곤 유유히 밖으로 나갑니다. 이 남성이 돈을 내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주인 이모 씨는 지난 5월 14일 영업을 시작한 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5차례나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씨 부부는 처음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먼저 경고문을 써붙이고 자제하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3번째까지만 해도 집사람이 놔두라 했거든요. 할아버지 그냥 간식이다 생각합시다. 이런.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게를 또다시 찾아 범행을 반복한 겁니다.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물건을 훔치는 걸 목격한 이 씨가 가게 스피커로 경고방송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늘 CCTV 보고 있는데 버젓이 8시 37분에 5번째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했죠. 핸드폰으로 소리 큰 소리를 했는데도 그냥 가지고 3개 품 안에 넣고 막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둑맞은 아이스크림은 10개 남짓.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절도 행각에 이 씨는 막막함이 앞섭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통해 남성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최근 고물가 영향에 중고차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믿고 산 중고차에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번개 장터 사이트에서 괜찮아 보이는 외제 중고차를 발견한 A씨. 차를 사서 대구에서 해남으로 오던 길에 갑자기 차가 멈춰섭니다.
턱턱 하면서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번넷들을 열어봤더니 연기도 나고 덤프차 오는데 갑자기 제가 급브레이크 상태가 돼버리니까. 중고차 업체에서 외제차를 구매한 B씨는 성능검사 기록부에 미세 누유라는 사실을 봤지만 누유는 오일이 바닥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미세 누유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안전이 누유다. 밑에 안전이 바닥이 흥건하다. 오해를 하겠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피해 구제 신청이 총 330건인데 매년 증가세입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성능이나 상태가 다른 경우가 10대당 8대꼴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능 이상을 발견해도 이미 차를 구입한 뒤에는 별다른 조치를 받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중고차 하자가 구입 당시부터 있었는지 또는 성능 상태 점검 내용이 부실했는지 등을 밝히기가 어렵고 중고차 매매상은 중고차의 특성상 신차와 같은 품질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어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실제로 구제 신청 사례 중 단 38.8%만 배상이나 환급, 수리를 받았습니다. 절반이 넘는 피해자들은 하자가 있는 중고차의 수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구매 이전에 있었던 하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전문 사이트를 통해서 차량 사고 이력을 점검하고 반드시 시운전 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직접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가 최근 항공기 고장과 지연 운항이 반복된 티웨이 항공에 대해 특단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잦은 항공기 고장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티웨이 항공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다음 달 중 안전대책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 4개 노선 취항을 앞둔 티웨이 항공과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장거리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있는 에어 프리미아에 대해 안전운항 특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경남 산청군 산청의료원 주차장에서 1살 A양이 어린이집 버스에 치였습니다.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는 A양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아인 A양은 산청의료원에 견학을 갔다가 버스 앞에 앉아있던 중 변을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점촌 함창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뒤이어 사고 지점 근처에서 앞서가던 대형 화물차를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조금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두 사고가 직접 관련은 없는 걸로 보고 있으며 사고 현장에서 자리를 뜬 화물차 한 대를 쫓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인천 계양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분기점에서 SUV 차량이 난간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SUV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약에 따른 적법한 해지라는 건데 노 관장 측은 해도 너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SK 본사 4층에 자리 잡은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트센터가 공간을 무단 점유 중이라며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 1심 판결 뒤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건 계약 위반이라며 맞서왔지만 1년 넘는 재판 끝에 법원은 SK이노베이션 손을 들어줬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건물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금 10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법원은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 유지비와 전차료 명목으로 매달 2,400여만 원도 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소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위자료 20억 원을 판결한 근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지만 노 관장에게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란 겁니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요청으로 미술관을 이전했던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무단 점유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관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다면서도 2심 결론이 충실한 사실 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원심 판결 중 위자료와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 상고해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시장을 점검하고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오늘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최 회장은 출장 기간에 현지 대형 정보기술 기업 이른바 빅테크의 주요 인사들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최 회장의 미국 출장은 지난 4월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만난 뒤 2달여 만입니다.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러 조약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북한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외교부가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지노비에프 대사를 초치한 겁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차관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하면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우리 정부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다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미국, 일본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협의를 가졌습니다. 조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러 조약이 한미 안보와 한반도, 영내 평화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이 취한 정당한 조치들을 적극 지지한다며 미국도 북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한일, 한미일 간 긴밀히 공조하며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전날 탈북민 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을 맹비난하며 사실상 맞대응을 시사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최전방 지역에선 북한군이 우리 쪽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달아나는 일이 이달 들어서만 3번째 반복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사방이 어둠으로 잠긴 하늘 위로 대북전단이 날아갑니다. 그젯밤 경기 파주 일대에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집회와 트로트, 드라마 등을 담은 전단 3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물 쓰레기 뿌려댄 김정은 즉각 사죄하라. 북한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국경 일대에 또다시 더러운 휴지와 물건들이 널려졌다며 비난의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을 혐오스러운 쓰레기라고 부르는가 하면 남한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거라며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며
맞대응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담화에서 경고한 새로운 대응을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사실상 예고한 겁니다. 남북 간의 분쟁을 확전 상태로 끌고 가지는 않되 내부 통제와 그다음에 자신들의 입장, 이 소위 대북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가운데 비무장지대 안에서 방벽 작업을 하던 북한군 여러 명이 또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북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과 18일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침범이 반복된 겁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측 경고방송과 사격을 받고 곧바로 후퇴했고 이후에도 멀리 달아나지 않고 저녁까지 작업을 이어간 점 등으로 미뤄 단순 침범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는 공문에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대북전단 풍선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침내 전남권에도 처음으로 국립묘지가 들어섭니다. 국가유공자들을 멀리 다른 지역으로 모시는 불편이 없어지게 됐는데요. 참배객들의 국립장흥호국원 방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김범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권의 첫 국립묘지, 국립장흥호국원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장흥호국원은 모두 41만 3천 제곱미터에 500억 원을 들여 2만 기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집니다. 기관장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협력으로 인해서 이 호국원 장소가 결성되고 또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장흥호국원은 설계와 인허가 용역 그리고 토지 보상을 거쳐 오는 2029년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으로 모셔야 했던 광주와 전남 지역의 호국원 안장 대상자는 2만 8천여 명 정도입니다. 앞으로 국립장흥호국원은 누구나 방문하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곳, 미래 세대와 그 정신을 개성하고 소통하는 공원 같은 추모의 공간으로 잘 가꾸어 가겠습니다. 물림 의향 장흥에는 국권 침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민을 응징한 안중근 의사의 사당 등 곳곳에 호국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장흥군은 우리나라 호국 충절의 고장으로서 구한말에는 일제에 항거한 의병의 혼이 깃든 곳이고 또 동학농민혁명의 최후의 격전지였으며 전국 유일의 안중근 의사를 모신 사당인 해동사가 자리한 곳입니다. 국립장흥호국원은 직간접적인 고용 유발 효과와 함께 유공자 유족들의 참배 행렬로 생길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인스타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붙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공중보건당국 최고 책임자의 주장인데요. 학부모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4.8시간, 위험 수준입니다. 이에 미국 공중보건당국이 나섰습니다. 술과 담배처럼 SNS에 접속할 때마다 유해 경고 문구를 표시하자고 의회에 요구한 겁니다. Now, warning labels, based on our experience with tobacco and alcohol products, can be useful in both increasing awareness and changing behavior. 소셜미디어 남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사회생활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할 경우 청소년의 우울증, 불안장애 위험이 2배로 높아지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I think the Surgeon General's recommendation that we put a warning on social media is a good first step. 미국 부모의 75%가 SNS 경고 문구 부착에 찬성했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특히 SNS 이용 시간 제한 등 자녀의 생활 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But I think it will give legitimacy to parents who want to point to a reason when kids say, "Why can't I do it?" Now we can say, "Well, it's harmful for you, and here's why." 뉴욕주 의회는 이달 초 청소년에게 중독성 콘텐츠 자동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공립 초중등학교에서도 내년부터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미 전역뿐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 등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할 예정인 인공지능 AI 기능을 유럽에서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유럽연합 EU의 기술기업 규제법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하할 수 있다면서 유럽에서는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푸바오가 보내진 중국 쓰촨은 2008년 대지진을 비롯해 여러 차례 강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큰 시련을 겪은 뒤 이 지역은 더욱 판다의 고향답게 변모했다는데요.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사육사들이 판다를 끌어안고 황급히 대피합니다. 2008년 규모 8.0의 강진이 중국 쓰촨성 원촨현을 뒤흔들었을 때 촬영된 영상입니다. 푸바오가 머무는 워룽 선수핑 기지도 원촨 대지진 때 파손돼서 2016년에 새로 지었습니다. 전화 위복이 된 셈인데 판다들은 예나 지금이나 죽순을 뜯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입니다. 在吃竹子，他吃得很开心。我相信福宝可以在这里快乐地度过他的少女时期。 인간들도 마찬가지. 16년 전 재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유적으로 보존된 중학교 한 곳뿐입니다. 초토화됐던 마을엔 새 집이 생겼고 길가와 수로도 지진 이전보다 깔끔하게 정비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보상 차원에서 이 지역을 A급 관광지로 지정했는데 호객 행위 따윈 보이지 않습니다. 안일이란 말로 대표되는 쓰촨의 지역색. 그 사이 규모 7.0 안팎의 강진을 여러 차례 더 겪으면서 사람들은 더욱 안일해졌습니다. 地震这一场灾难就是让我们更加学会了去珍惜生活，更加想要去珍惜眼前的人，活在当下。 지난해 청두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맞춰서는 쓰촨 사람을 판다에 빗댄 이런 노래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冲上极简主义，身穿黑白色系，呆萌可爱自己。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쓰촨은 오히려 더 판다의 고향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청두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We have a gentleman here that needs help, and he's not breathing yet. He's not breathing, and we're trying to pump him, but he's not. Okay. Okay. How old is he? He's 50 years old, sir. 50. Okay. 마이클 잭슨은 6살 때인 1964년 형제들로 구성된 잭슨5 리드싱어로 팝계에 데뷔했습니다. 가정에선 아버지의 학대로 불효했지만 음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It's only a movie. It's not funny. 이런 음악에 서막을 알린 건 1982년 내놓은 스릴러 앨범입니다. 그래미 어워드 7개 부문을 휩쓸었고 전 세계적으로 1억 4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려 명실상부한 팝의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소수자로서 갖는 열등감을 딛고 백인계 요소들을 음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덕분입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는 시대를 앞서가는 파격적인 음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I'll be performing the songs my fans want to hear. 팝의 황제라는 찬사 이면에 아동 성추행과 성형수술 부작용 등 말년의 굴곡도 적지 않았던 마이클 잭슨. 세계를 하나로 엮은 음악성과 음악적 영향력을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It's all for love. L-O-V-E. 영동선은 오는 6월 2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장기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동군포와 부곡 나대목 사이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 양방향 모두 2개 차로씩 작업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한데요. 이 시간대에 영동선의 해당 구간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우회도로를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에 비 예보가 있죠. 이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도로 곳곳이 젖어 있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빗길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속도는 평소보다 더 줄여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는 나들이 정체가 이미 시작됐네요. 52번 고속도로는 원주 방향 초월 부근에서 차간격 바짝 좁혀 이동하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도 양지터널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나머지 구간들은 괜찮지만 오전 11시 무렵에는 보고 계신 원주 지역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금천과 순산터널 팔곡분기점 부근에서 짧게 밀리고 있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는 아직까지는 상황 괜찮지만 오늘 최대 정체 시각에는 오산과 천안 등에서 가장 긴 정체가 예상됩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는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전남 서부에 호우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여수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장마 시작입니다. 전남에 180mm 이상,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도 150 이상, 그 밖에 남부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오겠고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5에서 30mm로 비의 양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비는 오늘 오후 늦게는 그치겠지만 강원도는 내일 새벽까지, 충청과 남부,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25.3도, 대전이 23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꺾입니다. 서울과 춘천이 27도, 대전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또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